안녕하세요. 오늘은 외대국어 기출문항 소개 중에 창의융합적, 그러니까 자연계 학생들을 위한 창의융합형 문제는 어떤 것이 나왔는지, 실제 과거에 나왔던 공통면접과 최근에 나오고 있는 개별 문항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문제, 과거에 자연계열에 나왔던 공통면항 문제인데요. 첫 번째 문제는 현재까지 인공장기, 줄기세포, 스마트워치 등 최첨단 과학기술이 발명되었다. 30년 후에 가장 이슈가 될 만한 과학기술이 뭔지 말해봐라 라고 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었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나요? 30년 동안 가장 이슈가 될 만한 과학기술 문제는 무엇이 있을까요? 인공장기, 줄기세포, 스마트워치, 그거 외에도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30년 후에도 가장 이슈가 될 게 무엇이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막 떠오르는 게 있나요? 제가 예시를 몇 가지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걸로 인공지능이죠. 지금 챗 GPT가 엄청나게 성공을 하고 있어요. 로봇과학도 굉장히 많이, 얼마 전 테슬라가 사람과 휴먼 로봇과 같은 로봇을 또 발표를 했더라고요. 인공지능이나 로봇공학이 엄청난 발전을 이룰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많은 분야에도 사용이 되어질 거고, 아마도 30년 후에는 개인별로 로봇을 한 대 정도 집에 구입해서 가지고 있을 수도 있을 상황이 될 겁니다. 더욱 고도화된 인간의 삶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의료나 제조, 교육, 서비스 산업 등 인간의 역할을 재정의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기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30년 가장 이슈가 될 만한 과학기술에 대해서 본인의 진로에 맞춰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요즘에 그 에너지 혁명 중에 보면 핵융합 기술이 있죠. 핵융합 기술. 그러니까 지금 원자력 발전만 갖고서는 그 폐기물 처리에 엄청난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핵융합을 통하면 그 수소 있죠? 수소 같은 걸로 가지고 헬륨을 만들면서 실제적으로는 에너지를 크게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이 되어져요. 아마 30년 후에는 핵융합 발전소가 여기저기 많이 건설이 됐을 것으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관심 갖는 분야의 친구들은 이 정도는 충분히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또 하나 뭐가 있을까요? 얼마 전에 그 스페이스X에서 화성을 가는 우주선도 발사를 했는데요. 아마도 30년 후가 된다면 우주 식민지, 그러니까 뭐 화성에 사람들이 살고 있고 또 달에도 사람이 살고 있는 이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요? 우주 식민지화나 달 같은 경우에는 헬륨3가 아주 많이 있다 하니까 그 헬륨3를 자원을 채굴하는 이런 것들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심지어는 민간인들이 우주여행을 상용화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장래희망들이 천체 물리학자나 항공우주공학자라든지 이런 친구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외대국어의 공통문항 면접 중에 기출문제 중에 이 문제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또 하나 그 외대국어의 공통문항 중에 자연계 쪽 친구들에게 냈던 거 한 문제만 더 소개해 볼까요? 괜찮죠? 문제들이 좋아 보이네요. 자, 이런 것도 한번 보면 어떨까요? 한국에 과거에는 A가 있었고, 현재에는 B가 있으며, 미래에는 C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요것 중에 발명품, 문화기술, 과학혁명과 관련된 내용으로 빈칸을 채워봐라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떤 걸 채우는 게 좋을까요?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는데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는 거. 그럼 뭐가 있을까요? 과거에는 2차 산업혁명이나 3차 산업혁명, 1차 산업혁명, 어떤 산업화나 정보화 같은 게 과거에 있었겠죠. 뭐 2차 산업혁명 또는 3차 산업혁명이 정보화 시대가 된 거잖아요. 현재는 어떻습니까? 현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죠. 디지털 혁신과 4차 산업혁명이 있죠.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초연결 시대가 될 거고 생명공학의 혁신을 이루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실제적으로 많은 부분들이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걸 연결하여 과학혁명과 관련된 내용들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외대국어에서 기출되었던 문제들은 뭔가 변화나 미래의 발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알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예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과거에 국제계열, 자연계열, 인문계열로 나눴을 때 나왔던 공통면함 문제고요. 최근에는 개별로 문제를 내고 있잖아요. 개별 문항에 어떤 게 나왔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여주는 이 문제는 외대국어에서 설명회 때 이런 문제를 냈다라고 이렇게 기출문제를 제시했던 문제입니다. BCI 기술의 기술 개발이 가져올 수 있는 윤리적 주요 문제 두 가지를 제시하고, BCI 기술이라는 게 브레인 컴퓨팅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뇌를 컴퓨터와 연결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되는 거잖아요. 만들 수 있는 이제 두 가지 부분을 제시하고, 미래 뇌과학자를 꿈꾸는 지원자라면, 아마 이 친구가 뇌과학자를 꿈꾼다고 하니까 이런 내용을 했겠죠. 앞에서 제시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자 하는지 기존의 세 가지 사례를 적용해 말해봐라. 그러니까 뇌과학자를 꿈꾸었다면 당연히 윤리적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을 했을 거고, 어떻게 해결할지도 본인이 생각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자, 컴퓨터를 뇌하고 연결하는 거예요. 그렇죠? 뇌파하고 연결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BCI 기술이라고 하는 거는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보안이 가장 중요하겠죠. 민감한 데이터 아닌가요? BCI 기술은 사용자의 뇌 활동에 관련된 민감한 활동입니다.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를 민감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 데이터의 무단 사용이나 오용, 해킹에 대해서 개인정보가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죠. 뇌 신호를 해석하는 거. 그러니까 자율성과 조작의 위험인데요. BCI 기술은 뇌 신호를 해석하고 그걸 또 조작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능력을 말하는 건데요. 이런 사용자의 의사결정이나 자율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어떤 신호를 또 계속 줘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잘못된 경우나 조작 또는 강제적 통제 수단을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윤리적인 문제와 자율성과 조작의 위험이 있다라고 보여주는 내용을 앞에다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미래의 뇌과학자를 꿈꾸는 지원자니까 해결책도 있어야겠네요. 어떤 부분이 해결책이 있을까요? 이런 부분 윤리적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까요? 당연히 해결 방안에서는 높은 수준의 데이터 암호화 기술, 보안 기술이 필요한 거다라고 할 수 있겠죠. 암호화 기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은행권 같은 경우에는 RSA 암호라고 해서 들어갈 때는 쉽게 들어가지만 해석할 수 없는 암호를 많이 사용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겠고요. 민감한 뇌 데이터를 보안하기 위해서 고급 암호화 기술이나 엄격한 보안 시스템을 우리가 적용해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금융이나 은행 같은 데 사용되어지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여기다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사용자의 동의나 투명한 정보 공개, 그러니까 어떻게 사용되어지는지를 제공자에게 모두 알려주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아마 의료 분야에서는 환자들에게 동의나 유사한 방식으로 사용자의 기술에 가능한 위험과 이득에 대해서 이해하고 동의를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보안도 하고 동의도 구했지만 법적 규제가 있어야겠죠. 윤리적 가이드라인과 법적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BCI 기술 같은 경우는 엄격한 윤리적 어떤 가이드라인에 법적 규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유전자 편집 기술 같은 경우에도 엄격한 윤리 규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BCI 기술에서도 엄격한 윤리 규제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제 외대국어에서 기출되었던 문제죠. 이거를 학교에서 공개한 거예요. 공개한 걸 가지고 예상 답안을 한번 찾아보았는데요. 어떤가요? 문제를 한번 보니까 상당히 난이도가 있어 보이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외대국어 입시를 준비한다면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평소 때 관련돼 있는 이런 친구, 자연계 친구니까 수학이나 과학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죠. 준비 과정은 최소한 중학교 1학년 입학하는 시점부터는 사실상 준비를 해야 입시를 대비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학원에서 아이들하고 이런 토론을 하면서 생각을 했던 건데, 어려서부터 책을 좀 많이 봤던 친구들은 상당히 답변을 잘해요. 근데 책을 잘 안 보는 친구들은 생각보다 이런 답변을 할 때 굉장히 어려움은 있어요. 그리고 선행을 좀 한 친구들은, 그래도 과학에 대한 선행을 좀 한 친구들은 굉장히 얘기를 잘하는 반면에, 과학이나 이런 책을 선행을 안 한 친구들은 자연계 쪽에 답이 나왔을 때는 상당히 어려워하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전 생각에 초등학교 6학년이죠. 6학년부터 선행이나 5학년부터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선행이나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나가고 과학 같은 경우를 좀 일찍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번에 2028 교육개정안이 되면서 모든 학년들에게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이 통합과학의 그 시험을 보게 되었잖아요. 그러면 이건 인문계열을 준비하는 친구나 이 자연계열을 준비하는 친구 마찬가지로 초등학교 한 5학년부터는 과학의 선행들이 꼭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전까지 어머님들이 수학 선행만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상 과학 선행도 초등학교 5학년부터 필요한 상황이고, 중학교 가서부터는 이제 통합과학이라고 하는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을 직접 들어가서 공부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그거 외에도 다양한 책들도 좀 책을 많이 독서를 하는 거죠. 독서를 해보는 것이 외대부고 입시에도 좀 도움이 됩니다. 제가 이제 입시를 하면서 이런 독서인성 문제라든지 창의융합 문제들을 같이 토론도 하고 실제 문제도 풀고 관련된 내용도 준비하면서 항상 생각했던 부분들은 역시 선행을 많이 했던 친구들이 잘하더라는 거를 좀 발견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꼭 준비하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외대부고 입시에서 창의융합형 자연계열을 위한 거죠.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았는데요.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자기소개를 쓸 건지, 자기소개 쓸 때 안 되는 거, 이거 절대 안 된다, 이런 것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